안녕하세요, 흥부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에요. 오늘 기온이 영하 4도 정도 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난다고 하네요. 어제 날씨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새벽 한 6시, 7시 이때가 제일 추울 때잖아요. 와, 기온이 한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점심때 한 12시 넘어가면서 1시, 2시 되면은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 그때는 영상 플러스 10도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한 전체 일교차가 한 15도 이상 그렇게 나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좀 심한 거거든요. 아침에는 완전 그냥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점심 때는 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 날씨가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침 날씨는 겨울이다. 겨울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3월 8일, 내일은 휴일이죠. 휴일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날이죠. 이미 뭐 사전 투표 많이 했겠지만, 참 이번 선거는 참 뭔가 다른 점이 많았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좀 많았지만, 그 투표소 관리 측면에서 이런 걸로 이슈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관리 소홀했던 문제, 이런 거 참 안타깝죠.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해가지고 뭐 조금 그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는 하지만 참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투표용지 관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죠. 그 하나하나를 진짜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무슨 한 번에 모아서 뭐 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쇼핑백, 뭐 택배 박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기표가 된 그 투표용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렷이 좀 확실히 어떤 프로세스를 갖춰놓고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 약간 연습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3월 8일입니다. 내일은 3월 9일. 드디어 대선 마지막 종착지 이렇게 이제 다 왔네요. 드디어. 내일은 바로 또 주중 휴일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번 대선에는 좀 투표율이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이었다고 하잖아요. 30% 넘었죠. 36% 정도였던가요? 이미 보통 한 30% 넘으면요, 그게요 일부 선진국들의 전체 투표율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약간 선진국일수록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물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투표율이 좀 높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예. 거의 뭐 그만큼 지금 어떤 현재 정치 상황,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이끌어갈 어떤 정부 구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진짜 관심 많죠. 예. 그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거든요. 지금의 어떤 시사 트렌드 뭐 이런 거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각종 방송, 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컨텐츠들, 이런 거를 좀 경험하다 보면, 아,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아, 선거 끝나도 좀 일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예, 그렇죠.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혼선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전투표 때 발생한 그런 투표소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워낙에 치열한 이제 공방전으로 약간 네거티브 위주로 이렇게 쭉 운영되어 왔던 그런 선거를 위한 어떤 각 그 출마자들의 이제, 예,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모습들, 예, 이런 면면들을 보면은, 와, 참 좀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뭔가 이번 선거는요 좀 역대급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 게다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었고요. 뭔가 새로운 어떤 변혁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시대의 화두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2016년도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한국에도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엄청난 그런 바람이 불었죠. 뭔가 세상이 격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2017년, 2018년, 2019년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조금 사그라들었죠. 그게.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진짜 기술적인 그런 발전, 예,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점점 더 커지긴 할 테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는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2019년도쯤 되면은 4차 산업혁명, 그래 하라고 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은 하되,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뭐 하면 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좀 흘러가죠. 별로 언급도 없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일상의 언어가 돼버리니까 거꾸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네.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밀어닥치면서부터 사실은 이끌리다시피 하면서 비대면, 비접촉의 확산, 그거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필요성, 실제로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그런 현실에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는 거는 어쩌면 코로나였는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그런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던 게 아니고 지금 당연히 시대 정신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대면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4차 산업혁명 기술, AI, 뭐 빅데이터, 그 다음 로봇 기술 좀 이런 걸 써보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환경,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개별화가 되고 이렇게 막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접촉을 꺼리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좀 전문가들은 딱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이런 상황 자체를 부각을 시킨 거지 사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전문가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렇게 누군가는 완전히 진짜 예전처럼 대면 사회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는 사실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행해졌던 다소 극단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찾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온 거죠.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어떤 미래학자들이라든지 트렌드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현재의 경향 개별화가 크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나노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취향 자체가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나도 다양해진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은 팬을 거느린 막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는 반면에 진짜 소수의 이제 마치 팀원들처럼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한정된 어떤 그 테두리 내에서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거의 구분이 없죠. 이제는 워낙에 이제 좀 연세가 많은 분들도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컨텐츠, 예, 가치관, 독특한 관심사, 관심 분야, 예, 이런 걸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한다는 거. 여기서 나이가 문제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연령대를 이렇게 좀 약간 그 연령대만의 어떤 컨텐츠 위주로 이렇게 뭐 방송이나 무슨 이런 기획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겁니다. 그거를 보는 시청자나 아니면 수요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그냥 나이는 상관없는데, 겉으로는 나이는 상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리타분하고 뭐 이거는 너무 날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너무 참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오히려 너무 이거 좀 옛날식 아니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또래 집단들하고 또 어울리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개별화되다 보면 어린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대도 말이죠, 한 60대나 70대 유튜버가 하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재밌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60대 70대 뭐 이런 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또 10대의 방송, 뭐 20대의 방송 재미나게 볼 수가 있고 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구분 자체도 이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적 변화라는 게 말이죠, 기술도 있지만 거기엔 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뭐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의 요소이긴 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가치 체계, 가치관 변화에 이제 일조를 한다는 거죠. 가치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저는 거의 뭐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거, 어떤 연령대, 나이의 차이를 이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 자체가 진짜 나이에 민감했잖아요. 한국 사회 자체가 나이에 민감했어요. 한 살 차이 나면 그냥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 동생 되는 거예요. 인정도 바로 해요. 맞죠? 뭐 86년생 87년생 있어요. 나 86년생인데 예, 형 막 바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빠른 나이도 있죠. 빠른 뭐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그러면은 자기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난 사람들한테 막 친구 먹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태어나서도 막 동생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나이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걸 이제 방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진짜 막말로 10대랑 60대, 70대, 80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10대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말이죠. 스승과 제자가, 보통 보면 이제 스승은 연세 지긋하신 이제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연륜을 이제 충분히 요거를 이제 그 상대방한테 느끼게 해주면서, 상대방은 마치 뭐 받아 적는 식의,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의 교육 방식, 그 상대방 선생님의 그 스승의 권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뭐 나이에 따른 어떤 지위에 따른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고, 정말로 해당 어떤 아이템,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전문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나오느냐, 정말로 배울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그 가치가 확인이 된다면, 그 확인이 되는 순간 이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 게 제일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뭐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무슨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사람 대학 어디 나왔어, 학위는 뭐야, 예?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어, 뭐 영국에서 나왔어, 예?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일단 들을 생각 안 하죠. 딱 그 사람의 양력을 보죠, 경력을 보죠. 이 사람 뭐 하긴 했나? 예. 그런 신호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게 참 편하거든요. 형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냥 막 뭐 했다, 뭐 어디 출신이다, 예?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해봤다, 그냥 양력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을. 이제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한번 들어봐야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 있겠죠. 예. 어떤 유튜버도, 예, 다른 유튜버가, 예, 그 해당 유튜버를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예,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다면, 또 그거는 다른 이야기들을, 예,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뭔가 이제 직접적인,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럭. 그나마 저 트럭은 뭔가 그 장치를 했는지 내연은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예. 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뭔가, 예, 형식적, 과거에는 좀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회였다면 이제는 내용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그 내용 자체도 각양각색, 더 막 다채로워지는 그런 사회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 어떤 개인화된 공간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취미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도 눈치를 봤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일도 아니면서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일을 높이 평가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예?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걸 해야지, 이걸 하는 게 맞나 보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했음에도. 근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이제 늘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고요.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골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많고, 거기서 스스로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진짜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잘 없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
책을 보게 만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취향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을, 어떤 개인화된 취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대신에 그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예, 뭔가 소모성으로 할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생산적이게. 그리고 플랜 B가 있도록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이 한국의 또 한 번의 격동기 같아요.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격동기. 요즘에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진짜 하나의 또 파란이 시작되는 게 말이죠. 9급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9급 공무원 시험. 공무원 하면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 그때가 경쟁률이 최고였대요. 그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거의 100대 1, 뭐 90몇 대 1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 채용이 되는 거예요. 9급 공무원으로요. 근데 갈수록 그게 경쟁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확인된 경쟁률, 올해 2022년이죠. 뭐 원서 접수를 했겠죠. 경쟁률이 29대 1인가 그렇습니다. 29대 1. 거의 3배 이상 떨어졌죠. 경쟁률이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인구 변화에 따른 거. 그러니까 주로 시험을 많이 보는 20대 30대 연령대가 그만큼 인구 분포에서 줄었다는 거예요. 20대 30대의 실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 이게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허수가 줄었다. 허수. 그러니까 사실 뭐 100대 1이 나온다는 것도 그 100명이 전부 다 막 그런 진짜로 합격권에 드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수험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막 그 대면 접촉도 꺼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허수가 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제도 자체가, 공무원 연금이요,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 과거에는 연금 자체가 되게 좀, 어떤 공무원 연금 자체가 국민연금하고는 크게 막 대비되는 그런 강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양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양적인 부분이죠. 수치로 확인되는 거,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질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공무원 사회 안에서의,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퇴사율도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MZ세대들, 요즘은 많이 이제 그런 공무원이 되고 하는 세대가 MZ세대일 텐데, MZ세대가 그 공무원의 사회를 경험을 해보면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폐쇄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어떤 상명하복 같은 예,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경직된 문화, 예. 그리고 말이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 예. 뭔가 이런 그 좀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는, 예, 그 공정의 가치하고는 다른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비단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겠죠. 예. 근데 아마도 공무원 사회가 더 그런 부분들이 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또, 예, 뭔가 주목할 만한 일 아닌가요? 한때는 와, 우리의 이제 이런 젊은 이제 새롭게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디디는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좋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 말고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뭔가 사회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개인의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 또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벌써 6시 59분이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저는 내일 3월 9일 휴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바이.